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러시아의 미지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국의 기술이 2만 명을 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비밀은 한 달 전 평양공항에 있었습니다. 정체불명 항공기 세대가 190분간 머물다 사라진 그날, 미국은 착시 현상이라 무시했지만 서울 지하벙커의 무명 분석관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87% 확률로 재앙이 옵니다. 워싱턴은 그 경고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대가는 참혹했죠. 이 사건으로 70년 한미동맹의 서열이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워싱턴 DC 국방정보본부 7층 분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린 콜린스, 그게 제 이름이에요. DIA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일한 지 12년째였죠. 콜린스, 또 한국에서 이상한 보고서가 왔어. 동료 브래들리가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펼쳤어요. 평양순환공항 비정상 항공기 착륙 및 이탈 사건 긴급 분석. 제목부터 거창했죠. 한국공군정보분석본부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오전 11시 20분에 정체불명 항공기 3대가 평양공항에 착륙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사라졌대. 정확히 3시간 10분 만에.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한국 애들은 맨날 호들갑이야. 우리가 확인했어? 당연히 했지. 우리 위성 영상으로 같은 시간대 확인했는데 구름 그림자야. 아니면 영상 압축 오류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정보 보고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과도하게 민감하고 지나치게 상세하고 때로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시간이라는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국제선 항공기가 연료 보급만 하더라도 최소 2시간은 걸립니다. 승객 하차와 탑승, 화물 처리까지 하면 3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런데 정확히 3시간 10분이라니. 저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분석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석 책임자 강태성 소령. 대한민국 공군 정보분석본부.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평양공항의 활주로 사용 패턴, 관제탑 통신 주파수 변화, 심지어 공항 주변 전력 사용량 증가까지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거 봐, 브래들리. 한국이 포착한 건 단순한 착륙이 아니야. 3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착륙했고 공항 전체가 봉쇄됐대.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20대가 공항으로 집결했고. 그래서 북한 내부 행사일 수도 있잖아. 브래들리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에게 북한은 늘 추측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태성 소령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부 군용 비행장에서 이륙한 항공기 한 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항공기 한 대, 그리고 출발지를 알 수 없는 항공기 한 대. 이 3대가 평양에서 만났다는 거야. 브래들리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국 회담, 북중러? 강태성 소령은 그렇게 분석했어.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선과 관련된 긴급 회담일 가능성이 87%라고. 87%.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거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강태성 소령은 지난 6개월간 북한, 중국,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동선을 모두 추적해 패턴을 분석했더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 상태,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개발 정황,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급증 등을 모두 연결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혼자서 이 모든 걸 분석했다고? 그때 상관인 해리슨 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콜린스, 브래들리, 한국 보고서 검토했나? 네. 방금 보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브래들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과대 해석입니다. 우리 위성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리슨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한국은 늘 과민 반응이니까. 답신 보내. 추가 증거 부족으로 검증 불가라고. 국장님. 하지만 이번 분석은 좀 다릅니다.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이고. 제가 말을 꺼내자 해리슨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콜린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건 중동이야. 이란 핵 협상이 막바지거든. 북한 따위의 작은 움직임에 자원을 낭비할 시간 없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직의 우선순위는 명확했고
한국의 보고서는 늘 그렇듯 참고 사항으로 처리될 운명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보고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3시간이라는 시간과 87%라는 수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짧은 시간, 너무 구체적인 확률. 노트북을 켜고 강태성 소령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도, 공개된 양력도, 심지어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한국 보고서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번엔 무려 45페이지짜리였습니다. 평양 회담 후속 분석, 우크라이나 전선 신형 전자전 무기 투입 예측. 첫 페이지를 펼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성 소령이 예측한 시나리오가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7월 셋째 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새로운 전자전 교란 시스템을 투입할 것임. 이 시스템은 기존 나토 통신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중국의 퀀텀 암호화 기술과 북한의 주파수, 도약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됨. 저는 급히 브래들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강태성 소령이 정확한 날짜와 장소, 심지어 무기 사양까지 예측했어. 에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런 건 늘 있는 추측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강태성 소령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제가 그 보고서를 들고 해리슨 국장을 찾아갔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콜린스, 정신 차려. 우리가 한국 소령 한 명의 상상력에 놀아날 순 없어. 이 보고서는 없었던 걸로 해.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국장님, 만약 이게 진짜라면요? 만약 7월 셋째 주에 정말로 러시아가 신무기를 투입한다면? 해리슨 국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하지 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거라는 걸. 그리고 평양공항에 그 3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저희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장난기 대신 진지함이 묻어났죠. 콜린스, 한국에서 또 왔어. 이번엔 좀 달라. 뭔데 그래? 이번엔 좀 달라. 너무 구체적이야.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중러 삼각협력 체계 상세 분석 및 우크라이나 전선 영향평가. 작성자는 역시 강태성 소령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평양 회담의 내용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거든요. 회담 참석자는 러시아 국방부 차관 세르게이 말라오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샤오밍,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 부장 최룡해.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선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신형 전자전, 무기 공동, 개발 및 실전 투입. 브래들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대단한 특종인데 그것뿐이 아니야. 여기 봐. 중국이 제공하는 반도체 칩 사양, 북한이 개발한 주파수 교란 알고리즘, 러시아가 담당할 하드웨어 제작, 모든 역할 분담이 나와 있어.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태성 소령은 심지어 이들이 주고받은 암호 통신 패턴까지 분석해냈더군요. 베이징과 평양, 모스크바 간의 외교 전문 발송 빈도가 지난 3주간 400% 증가했고 특정 암호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였습니다. 근거가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지? 브래들리의 질문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답이 있었어요. 본 분석은 공개 정보 수집, 신호 정보 분석, 인간 정보 종합, 빅데이터 패턴 인식을 통해 도출됨. 특히 북한 내부 협력자로부터 확인된 정보가 결정적 역할. 북한 내부 협력자라니 한국이 그런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리슨 국장이었어요. 콜린스, 내 사무실로 와. 국장실에 들어가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CIA와 NSA에서 온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콜린스 분석관, 한국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CIA 부국장 로버트 킴이 물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성 정보와 맞지 않아.
NSA 국장 마이클 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해리슨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야. 대선이 2달 앞이고 정부의 외교 정책이 평가받는 시점이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일으킬 순 없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87%의 확률이라고 했어요. 강태성 소령은 강태성이 누군지 알아? 로버트 킴이 물었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인물 없어. 유령 같은 존재야. 실존 인물인지도 의심스러워. 그래도 분석 내용은 콜린스, 해리슨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이야. 한국 보고서는 앞으로 참고 자료로만 분류하고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알겠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브래들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묻어두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역시나.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놀랍게도 강태성 소령이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당신이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7월 20일 새벽,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준비하십시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이메일 주소가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브래들리, 이것 좀 봐. 브래들리가 메시지를 읽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0월 20일이면 2주 후잖아. 정말 그날 뭔가 일어날까? 모르겠어. 하지만 강태성 소령은 확신하는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그날을 대비하기로 한 거죠. 그 후 2주 동안 저는 강태성 소령의 보고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퍼즐 조각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한 거였죠. 예를 들어, 그는 북한 미사일 기지 주변 트럭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 특수 장비 운송을 파악했고, 중국 선전항구의 특정 선박 움직임에서 민간 물자 수송을 포착했으며, 러시아 군사 위성의 궤도 변경해서 새로운 작전 준비를 일궈냈습니다. 이 사람 천재 아니야? 브래들리도 감탄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우리는 웃었지만 사실 그만큼 강태성 소령의 분석은 놀라웠습니다. 7월 19일,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해리슨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경고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7월 20일이 콜린스 또 그 얘기야? 내가 뭐라고 했나? 하지만 만약은 없어. 우리는 확실한 정보만 다뤄. 한국 소령 하나의 추측에 미국 정보기관이 놀아날 순 없어. 저는 포기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7월 20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날 새벽 3시 47분,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7월 20일 새벽 3시 47분,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펜타곤 상황실이었어요. 콜린스, 당장 출근해. 비상 상황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대충 걸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정말로 강태성 소령의 예측이 맞은 건가? 국방정보본부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우크라이나 지도가 떠 있었고 도네츠크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브래들리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투입했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됐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성 소령이 정확히 예측한 날짜, 정확히 예측한 장소였어요.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야.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3개 기지가 동시에 통신 두절됐어. 드론도, 위성 통신도, 심지어 일반 무전기도 안 돼.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무전기를 두드려도 잡음만 들릴 뿐이었죠. 이게 뭔 무기야? 기술분석팀장 제이콥 미가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야.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교란하는 건 기본이고, 상대방 신호를 역추적해서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해. 그리고 자동으로 자폭 드론을 그 위치로 발사해. 통신하는 순간 죽는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자전 무기가 아니었어요. 통신 자체를 무기화한 악마의 시스템이었죠. 그때 해리슨 국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현재 상황 브리핑에 러시아가 신형 전자전 시스템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3개 기지가 완전 무력화됐고, 나토 지원 통신 장비도 모두 먹통입니다. 우리 대응은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 패턴이 너무 복잡해서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보고서 기억하시죠? 강태성 소령이 정확히 이 날짜, 이 장소를 예측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대응책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해보면, 콜린스,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당장 러시아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먼저야.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러시아 시스템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상해요. 통신 모니터링을 하던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 기지에서 통신이 살아났어요. 뭐라고?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다른 기지들은 여전히 먹통인데 크라마토르스크 기지만 통신이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러시아 교란 신호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뒤져 일주일 전에 받은 한국 자료를 찾았어요. 있다. 뭐가?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기술 지원 보고서를 보냈어요. 우크라이나 특정 기지 대상 전자전 방어 알고리즘 적용 완료라고. 브래들리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도 포함되어 있네. 한국이 미리 방어 시스템을 설치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공격을 예측도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대응책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해리슨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증거는? 제가 우크라이나 현지 보고서를 찾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령부에서 온 감사 메시지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2주 전에 새로운 방어 프로토콜을 설치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강태성 소령이 경고한 직후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고서를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움직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제가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방어 알고리즘 사양인데 러시아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주파수 도약 패턴을 예측해서 미리 차단하고 역추적 신호는 가짜 좌표로 교란시켜요. 기술팀장 제이콥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천재적이야. 러시아 시스템을 만든 사람보다 그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러시아 신무기 투입. 그러나 일부 기지는 미리 준비된 한국 기술로 방어 성공. 방송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당국이 한 달 전부터 이 공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제공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국장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이 묻더군. 왜 우리는 몰랐냐고. 왜 한국이 먼저 알았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콜린스, 한국과 연락해. 강태성 소령과 직접 통화하고 싶어.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강태성 소령과 연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를 통해 요청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대신 한국 합참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강태성 소령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2차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7월 28일 스크램블 마운드 시스템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예측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스크램블 마운드가 뭐야?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응책을 준비 중이래요.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라면서 한국 소령 하나만도 못하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만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강태성 소령의 첫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보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보느라 작은 진실을 놓쳤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리슨 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모두 한국의 정확한 예측을 다루고 있었죠. 앉아. 콜린스. 의자에 앉자 국장이 신문을 제게 밀어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어요. 한국이 예측한 러시아 공격. 미국 정보당국은 왜 놓쳤나?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야. 전 세계가 묻고 있어. 왜 우리는 몰랐냐고. 국장님.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 달 전에 경고했잖아요. 해리슨 국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게 더 문제야. 우리가 동맹국 정보를 무시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이제라도. 콜린스.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조직을 배신하는 거야. 우리가 무능하다고 인정하자는 거야? 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자네 미쳤어? 우리 DIA가 74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한국 소령 하나 때문에 무너뜨리자고? 명성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만. 한국의 월권 행위야. 우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건 명백한 동맹 체계 위반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정보로 생명을 구했는데 이제 와서 월권이라니요. 그리고 자네는 일주일 휴가야. 네. 머리 좀 식히고 와. 그리고 앞으로 한국 보고서는 건드리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국장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브래들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휴가래. 일주일. 미친. 네가 옳았는데? 조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짐을 정리하면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강태성 소령이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조직의 압력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7월 28일 스크램블 마운드 시스템이 투입됩니다. 이번엔 더 위험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상세한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스크램블 마운드는 단순한 전자전 무기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 공격 시스템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공식 채널은 막혔고.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하면 어떨까? 그럼 정말 큰일 나. 경력 끝이야. 경력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브래들리가 말했어요. 내가 할게. 너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 안 돼.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결국 우리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강태성 소령의 자료를 전달하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강태성 소령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가 중국 기술과 북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리고 그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메모였습니다. 정보전의 본질은 상대보다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자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후자에 집중합니다. 그의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는 문장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휴가를 보내면서도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왔지만 미국은 모두 무시했어요. 7월 23일 중간 보고서가 왔습니다. 러시아가 스크램블 마운드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펜타곤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무시했습니다. 7월 25일 한국은 대응 알고리즘을 완성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주파수 중첩 방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 대령 이반 페트렌코였어요. 콜린스 분석관님, 당신이 보내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직접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미국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7월 27일, 휴가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이번엔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하지만 그 전에 7월 28일이 먼저 올 것 같았습니다. 7월 28일 새벽 4시 15분. 또다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엔 브래들리였어요. 에린, 시작됐어. 강태성 소령이 또 맞았어. 휴가 중이었지만 저는 즉시 본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지도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크렘블 마운드 시스템이 가동됐어. 이번엔 정말 심각해. 제이콥이 설명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라. 통신 교란은 기본이고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해킹해서 아군을 공격하게 만들어.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군 움직임을 예측해서 자동으로 포격 좌표를 설정해. 움직이는 순간 죽는 거야. 정말 악마의 무기였습니다. 화면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꼼짝도 못하고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해리슨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콜린스, 자네 휴가 중 아닌가? 비상 상황이라 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나가라고.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상한데요. 통신 담당관이 소리쳤어요. 하르키우 기지랑 오데사 기지에서 신호가 살아났어요. 러시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두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정상적으로 통신하고 있었고 드론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에요. 한국이 만든 주파수 중첩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장님, 강태성 소령이 2주 전에 이미 대응책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직접 협력해서 설치한 거예요. 해리슨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살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CNN이었어요. 한국 방어 시스템, 러시아 스크램블 마운드 완벽 차단,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국의 공식 감사 표명. 이어서 BBC, 폭스뉴스, 모든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어디에?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보전.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한 거였어요. 해리슨 국장이 전화를 받는 동안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 제이콥이 감탄했어요. 러시아 인공지능의 학습 패턴을 역이용해서 가짜 데이터를 주입해. 그러면 인공지능이 엉뚱한 예측을 하게 되고 시스템 전체가 무력화되는 거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강태성 소령이 러시아 시스템 개발자보다 그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전화를 끝낸 해리슨 국장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백악관에서 한국과 전면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제야요? 브래들리가 빈정거렸지만 국장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한국 담당이야. 강태성 소령과 연락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받아. 휴가는요? 취소야. 지금 당장 한국과 연락해. 저는 씁쓸했지만 일단 한국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바로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콜린스 분석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합참정보본부 김현수 대령이었습니다. 강태성 소령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소령님은 이미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8월 7일, 더 큰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중동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시라고요. 또 다른 예측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이제 미국도 듣기 시작했으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또다시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까지 포함된 사자 협력 체계 분석이었어요. 그들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인데? 브래들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강태성 소령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 저는 보고서를 해리슨 국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그도 진지하게 읽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 질서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고요. 국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작은 나라의 정보력을 무시했지. 이제라도 협력하면 됩니다. 그래야겠지. 자네가 한국으로 가.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파악해와. 드디어였습니다. 강태성 소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배웅 나왔어요. 드디어 가는구나. 응. 강태성 소령이 어떤 사람일지 정말 궁금해. 아마 슈퍼컴퓨터 같은 두뇌를 가진 천재겠지. 우리는 웃었지만 사실 긴장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압도한 그 분석력의 실체를 마주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8월 2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수께끼의 인물 강태성 소령을 만나게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젊은 한국군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이시죠? 저는 공군 대위 박준영입니다. 강태성 소령님이 보내셨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그 수수께끼의 인물을 만나는 거니까요. 강태성 소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박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곧 알게 될 거라 생각했죠. 국정원 건물이 아니라 평범한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7층, 별도의 보안 구역이었어요. 긴 복도 끝 회의실 문을 열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강태성 소령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슈퍼컴퓨터 같은 차가운 천재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짓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린스 분석관님. 드디어 만나네요. 악수를 하는 순간 더 놀랐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었어요. 저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시죠? 다들 그래요.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을 기대하시는데 그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회의실 한쪽 벽면은 거대한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게 제 작업실이에요. 여기서 세계의 퍼즐 조각을 맞추죠. 어떻게 러시아 공격을 정확히 예측하셨어요? 강태성 소령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건 북한 원산항 위성 사진이에요. 6월 1일과 6월 10일을 비교하면 컨테이너 위치가 바뀌었죠.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패턴은 특수 장비를 선적할 때만 나타나요. 그것만으로? 아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우한의 한반도체 공장 전력 사용량이에요. 5월부터 야간 사용량이 300% 증가했어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건 러시아 군사 위성 궤도 변경 기록이에요. 우크라이나 상공 체류 시간이 평소보다 3배 늘었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단서였지만 그가 연결하니 명확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큰 그림을 봐요. 숲을 보죠. 하지만 저는 나무를 봅니다. 나무집 하나하나를 관찰해요. 그러면 숲에서 놓치는 것들이 보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분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 팀이 있어요. 20명의 분석관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예요. 매년 25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거쳐갑니다. 그 중에는 IT 전문가도, 언어 천재도, 수학 영재도 있어요. 그들이 2년간 군에서 일하며 쌓은 데이터와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도 미국의 기술력과 자원에 비하면 콜린스 분석관님,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봤죠. 큰 칼과 갑옷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돌팔매 하나로 이겼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위치에.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양공항 3시간의 비밀을 어떻게 아셨어요? 3시간은 회담하기에 짧고 급유하기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3시간일까? 답은 간단했어요. 문서 교환과 시연이 목적이었던 거죠. 시연이요?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이 필요했어요. 설치, 시연, 철수까지. 너무나 논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간단한 추론을 못했을까요? 8월 7일 예측은요? 강태성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러시아만이 아니에요. 중국, 북한, 이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증거는? 그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란 핵시설 주변 차량 움직임, 중국 해군 잠수함 이동 패턴, 북한 미사일 기지 활동 증가. 모든 것이 8월 7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타깃은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 미군 기지예요. 통신을 마비시켜 고립시킬 계획이죠.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콜린스 분석관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제 한국만으론 막을 수 없어요. 미국과 진정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득 궁금했습니다. 왜 언론에 안 나오세요? 이런 성과면 영웅이 될 텐데. 강태성 소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웅은 영화에나 필요해요. 현실에선 결과만 중요하죠. 제가 누군지 적이 모를수록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래도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인정은 이미 받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살아있잖아요. 그것보다 큰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자존심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콜린스 분석관님, 함께 일하고 싶어요. 미국의 자원과 한국의 분석력이 만나면 무적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조직이 변화는 늘 아래에서 시작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희망이 있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 대위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놀랍네요. 겸손하면서도 날카롭고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사람이네요. 그게 강태성 소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기도 하고요. 8월 7일 새벽 5시 30분. 예고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 국정원 상황실에 있었어요. 강태성 소령과 함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워싱턴 본부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강태성 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GPS 교란 시작. 이란이 움직였어요. 순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에린, 큰일이야. 미칠함대가 항로를 잃었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4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GPS가 마비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동시에 중국도 움직였어요. 강태성 소령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남중국해 전역의 전자 교란 시작. 필리핀, 일본, 대만의 군사 통신망이 영향받고 있어요. 북한은 이미 시작했죠. 동해상에 강력한 재밍 신호를 발사하고 있어요. 완벽한 동시다발 공격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통신 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강태성 소령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듯했어요.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프로토콜 K2 가동. 주한미군 기지부터 보호막 활성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역의 미군 기지들이 하나둘 정상 통신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이 개발한 퀀텀 암호화 백업 시스템이에요. GPS가 마비되어도 독자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워싱턴에서 해리슨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성 소령, 칠함대를 도와줄 수 있겠소?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국 해군 이지스함 세척이 호르무즈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을 공유할 겁니다. 한국 해군이 중동까지? 아니요. 원격으로 시스템을 전송합니다. 칠함대가 우리 신호를 받으면 즉시 항법을 회복할 겁니다. 15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류하던 미칠함대 구축함들이 정상 항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성공이야. 칠함대가 복구됐어. 브래들리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더 강한 교란 신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민간 선박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조선 20척이 충돌 위기예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죠.
강태성 소령이 직접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이란 시스템에 역공격을 가할 거예요. 그들의 교란 신호를 그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3분만 기다려보세요. 정확히 3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교란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군사 통신망이 마비되었죠. 대단해요. 하지만 강태성 소령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엔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노렸죠. 서울 증권거래소 서버 공격 감지.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아시아 금융시장이 마비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국의 대응이 빛났어요. 금융보안팀, 드래곤 실드 가동. 순식간에 방화벽이 구축되었고 중국의 공격은 막혔습니다. 오히려 공격 경로를 역추적해 중국 해커들의 위치를 파악했죠. 베이징 외곽 34개 지점에서 동시 공격 중. 인민해방군 사이버전 부대로 추정. 이 정보는 즉시 미국과 공유되었습니다. 펜타곤이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죠. 그러는 사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어요. 미사일 3발 발사 확인. 일본 방공 시스템이 교란 때문에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위기의 순간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완벽한 3발 3중이었죠. 한국 방공 시스템은 어떻게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해리슨 국장이 물었습니다. 독자 개발한 IFF 시스템이에요. 적과 아군을 인공지능이 구분하죠. 전자 교란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4개국의 동시 공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때 강태성 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반격이요? 네. 공격만 막으면 또 공격받아요. 그들이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부메랑 실행.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수집한 적국들의 공격 패턴과 시스템 취약점이었어요. 이란 교란 시스템 제어 서버 17개 확인. 중국 사이버전 부대 지휘 체계 파악 완료. 북한 미사일 기지 통신 주파수 수집 완료. 이 정보로 뭘 하실 건가요? 미국에 드릴 겁니다. 이제 공은 당신들 쪽에 있어요. 해리슨 국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펜타곤에 보고하겠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필요할 거요. 30분 후 백악관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기로 한 거죠.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과 중국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북한에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성 소령, 당신이 또 해냈소. 해리슨 국장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미 협력의 결과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는 걸.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8월 8일 워싱턴 펜타곤 상황실. 저는 강태성 소령과 화상으로 연결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4시간 전,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4개국의 동시다발 공격을 막아낸 것은 한국의 정보력과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미국 군 수뇌부가 이런 인정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강태성 소령님, 화면으로나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강태성 소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4개국의 공격을 정확히 예측하셨습니까? 그들은 따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있었죠. 그 중심은 러시아였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강태성 소령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4개국 공격의 시간차가 정확히 3분씩이었고 사용된 주파수가 특정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건 러시아 군사 교본 47페이지에 나오는 동시다발 공격 프로토콜입니다. 그들은 교과서대로 한 거예요.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못 봤는데 큰 그림만 보면 안 보여요. 픽셀 하나하나를 봐야 보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정보 시스템이 놓친 것을 한국의 작은 팀이 찾아낸 거니까요. 국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앞으로 한국은 어떤 역할을 원하십니까?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분석하고 결정하는 관계요. 구체적으로는 한미 정보 통합 분석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분석력과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결합하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해리슨 국장이 반대했어요. 그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미국의 정보 주권이. 국장님, 강태성 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에서 칠함대를 구한 건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주권보다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죠. 해리슨 국장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한국을 전략 정보 동맹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통합 분석 센터도 추진하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보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태성 소령과 따로 대화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미국을 변화시키다니. 미국이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한 거죠. 이제 혼자서는 못 막아요. 적들이 연합했으니 우리도 연합해야죠. 그래도 자존심 상하실 텐데. 자존심이요? 콜린스 분석관님. 전 우크라이나 병사가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게 자존심보다 중요해요. 그의 말에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미국, 한국을 전략 정보 동맹국으로 격상, 정보 패권의 종말. 새로운 협력 시대. 작은 거인 한국, 미국과 어깨 나란히. 특히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정보 분야 주도권을 타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정보 분석 능력이 미국을 능가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강태성 소령과 그의 팀은 우크라이나의 영웅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의회는 강태성 소령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죠.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모든 정보 작전은 한국군과 완전히 통합 운영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정보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48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저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보고서를 휴지 취급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공항에 브래들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영웅이 돌아왔네. 어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걸 직접 본 기분이? 복잡해.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 부끄러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 작은 나라, 작은 정보를 무시했던 우리 자신이 한심해. 브래들리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달라졌잖아. 너 덕분에. 나 덕분이 아니야. 강태성 소령 덕분이지. 그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다는데 모두 거절한대. 그게 그 사람이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 8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업무가 아니었어요. 강태성 소령이 개인적으로 초대한 거였죠. 그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워요. 콜린스 분석관님. 평상복 차림의 그는 더욱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한강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어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성 소령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맡기만 했지만 이제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무슨 의미죠? 4개국 동시 공격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 더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정보예요. 러시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가능해요? 이미 테스트 단계예요. 문제는 이게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작동하면 멈출 수 없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무기가 실전에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미가 함께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따로따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미국의 슈퍼컴퓨터와 한국의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막을 수 있는 건 더 똑똑한 인공지능뿐이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철학자이자 전략가였죠. 소령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로 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정보 분석관이 되신 거군요. 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예전엔 그저 보호해야 할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존경하게 됐죠.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동등한 친구가 되길 바랄 뿐이죠.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 인공위성이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대요. 북한 영변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있다고. 핵시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가봐야겠어요. 우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콜린스 분석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더 자주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공식 채널 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요. 왜요? 때로는 조직의 틀을 벗어나야 진실이 보이거든요. 당신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국정원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분석이 한창이었습니다. 영변 북쪽 17km 지점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하 벙커? 아니에요.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강태성 소령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찾았어요. 이건 거대한 안테나 기초공사예요. 안테나요? 일반 안테나가 아니에요. 초강력 EMP 무기용이에요. EMP, 전자기 펄스 무기. 한번 터지면 반경 수백 킬로미터의 모든 전자 장비를 파괴하는 무기였죠. 타깃은 서울이에요. 여기서 EMP를 발사하면 대한민국 수도권이 마비됩니다. 막을 수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요. 완공까지 약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는 즉시 미국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해리슨 국장과 펜타곤 관계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EMP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강태성 소령의 브리핑을 들은 미국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증거를 보내주시오.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겠소. 이번엔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강태성 소령이 제게 말했어요. 보셨죠? 이게 진정한 협력이에요. 서로를 신뢰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 정말 많이 변했네요. 콜린스 분석관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다리를 놓아줬으니까. 저는 부끄러웠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석 달 전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강태성 소령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겸손하지만 확고한 그런 진짜 실력자가 한국에 있다는 게 이제는 든든했어요. 8월 말 워싱턴 DC 한미통합정보분석센터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근처 별도 건물에 마련된 이곳에서 한국과 미국 분석관들이 함께 일하게 될 예정이었죠. 저는 초대 부센터장으로 내정됐고 센터장은 당연히 강태성 소령이 맡기로 했습니다. 출범 준비 회의에서 강태성 소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말했어요. 다음 달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될 것입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함께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였죠. 첫 번째 공동임무 예상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포착된 이상 신호 분석이었어요. 최근 중국 잠수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분석관 김서연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패턴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일 가능성은? 아니에요. 너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죠? 대만 동쪽 해역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만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강태성 소령이 나섰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는 아닐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가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시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 동해 기지도 활발해졌고요. 또 동시다발 작전? 이번엔 좀 달라요. 서로 다른 목표를 노리는 것 같아요. 미국 팀과 한국 팀이 함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모든 정보를 종합하기로 했죠. 3일 후 드디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해적 케이블이에요. 김서연 대위가 소리쳤어요.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노리고 있어요. 만약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 인터넷과 국제통신이 마비됩니다. 경제는 물론 군사통신도 타격을 받죠. 7개 지점을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한 번에 끊으려는 거예요. 강태성 소령이 즉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해요. 각 지점을 방어하되 기만 작전도 병행해야 합니다. 기만 작전이요? 가짜 케이블 위치를 흘려서 그들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한미 해군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죠. 회의를 마치고 강태성 소령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부센터장님, 다음 달 센터 개소식 때 직접 뵙게 될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드디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는군요. 네, 그동안 화상으로만 만났는데 이제는 매일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미국에 와서 일하시는 게. 아니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협력은 같은 공간에서 시작되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면 심리적 거리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브래들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래.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강태성 소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만약 그 사람이 없어지면? 브래들리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강태성 소령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혼자가 아니라 팀을 키우고 있고 방법론을 전파하고 있지.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그렇긴 하지. 그리고 우리도 배우고 있잖아. 작은 것을 보는 법, 퍼즐을 맞추는 법. 이제 우리도 달라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양공항의 3시간에서 시작된 이 모든 변화가 어디까지 갈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잠수함 7척. 갑작스럽게 기지로 복귀. 우리의 대응 준비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죠. 아직 센터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인데 이미 성과를 낸 거였어요. 해리슨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린스, 잘했어. 한국과의 협력이 벌써 효과를 보고 있군.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 달 센터 개소식에 대통령도 참석하신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강태성 소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막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한국과 미국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새로운 정보전의 시대.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양공항의 3시간이 세계를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그 3시간을 읽어낸 한 사람의 통찰력이 바꾼 것이다. 강태성 소령. 그는 단순한 정보 분석관이 아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조용한 거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게 됐다.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 지금까지 평양공항 3시간의 미스터리에서 시작된 한미정보 협력의 대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나라의 정보력이 초강대국을 움직이고 겸손한 한 사람의 통찰이 세계를 구한 실제 사건. 어떠셨나요? 우리가 가진 작은 힘도 때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